Hello everyone. Let's read the news every day with Park Jun-moo, just like Warren Buffett, and become a investment expert. 네, 웜의 신박 오늘 LA에서 영어로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아이 졸업식이 이제 2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빨리 워런 버핏, 웜의 신박을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딸아이가 이번에 졸업하는 UCLA 도미토리 바로 옆에 있는 파티오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딸한테 얼른 가서 준비하라고 인사를 하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 기사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따왔고요. 여기 그나마 와이파이가 잘 돼서 작년에는 뉴욕 가서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편하게 업로드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좀 무거운 기사일 수도 있는데요. 포이즌 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 기업들 밸류업 전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제도, 26일 상법 개정 세미나서 논의,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타이틀에서 나왔듯이 포이즌 필 도입에 속도를 내는 정부라고 되어 있길래 이게 무슨 소리인가라는 걱정이 돼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기사를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포이즌 필,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라고 하고요. 기업이 경영권 위협에서 벗어나 기업 가치 향상과 주주 가치 제고 등 밸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일 관계부처와 경제계에 따르면 상장회사 협의회와 코스닥 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오늘 26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열어서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를 하는데요. 사실상 금융당국과 재계가 경영권 방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참에 포이즌 필 등 경제계의 수건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겠다는 취지라고 하고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에 밸류업의 일환으로 여러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지평, 김현장 변호사가 포이즌 필과 차등 의결권, 대주주 등 일부 주주의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거. 그래서 이게 황금준가 뭐 그런 게 있죠. 네, 한 준인데 1000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황금주라고 됐는데 그 영어로 뭐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포이즌 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정부가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에 나서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안정이 밸류업과 직결돼 있다는 판단에서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자, 국내 상장사는 경영권 방어 제도가 취약하다 보니 자사주를 활용해서 경영권을 강화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인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 11월 3일인가 전격적으로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는데 내년 3월 재개할 예정인가 봅니다.
밑에 일본 사례가 좀 나오는데요. 일본 3위 정유 회사인 코스모 에너지 홀딩스는 2023년 일본 행동주의 펀드 시티 인덱스 11의 공격을 받았는데, 코스모 에너지 지분 20%를 보유한 시티 인덱스는 경영진에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분할 매각과 정유소 통합 등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코스모 에너지는 포이즌 필,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꺼내 들어서 이 펀드의 공세를 막았다고 합니다. 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은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경영권 방어 제도는 일본 밸류업의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기업이 주주 기업 가치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정부가 15년 만에 경영권 방어 제도 논의를 재점화한 데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그러면서 밑에 거세진 행동주의 공세라고 하면서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환경협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한국 기업은 지난해 77개사로 집계됐다고 하고요. 조사 대상 23개국 가운데 미국 550개사, 일본 103개사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았다고 하고요. 지난해 공격 대상이 된 한국 기업 수는 전년에 비해 57%가량 늘었고요. 같은 기간 북미가 9.6% 증가하고 유럽이 7.4% 감소한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불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장치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행동주의 펀드에 공세를 불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7개국은 포이즌 필을 비롯한 경영권 방어 제도를 1개 이상 도입 운영 중이다. 주요국 가운데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사주 소각 등 밸류업 유인이 커져 라고 되어 있고요. 정부가 경영권 방어 제도 논의를 재개한 것은 15년 만인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포이즌 필을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었지만 당시 야권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되어 있고요.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논의가 모처럼 나온 것은 밸류업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데, 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주주 친화책을 유도할 수 있었으나, 자사주는 그동안 상장사 대주주들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죠. 자사주는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지만 백기사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SK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 얘기가 있었을 때 지금 25%나 되는 그 자사주를 최태원 회장이 백기사한테 넘겨버리면 그냥 경영권 분쟁이 한 방에 끝나는 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될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 자사주에 대한 활용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못 쓰게 만들면 굉장한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 주가가 다시 올라갔던 이유가 빠르면 7월인가 8월에 이 자사주를 대주주가 함부로 활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요 얘기 때문에 올라왔던 거거든요. 김수현 법무법인 광장연구위원은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 제도 등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쭉 읽고서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그나마 적대적 M&A가 성공했다라고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게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있었던 SME 작년에 하이브랑 카카오랑 경영권 분쟁하다가 이수만 의장은
본인이 원하는 돈 다 받고 다 넘겼잖아요. 지금 이번에 풋옵션까지 행사해가지고 거액을 챙기고 다시 뭐 중국에서 법인을 차렸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게 적대적 M&A가 맞나 싶기는 한데요. 우리나라에 그 경영권 방어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너무나 사실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사실. 상법 개정을 그래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기업의 성장, 사실 우리가 기업 성장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이 용인을 했었던 것 같잖아요. 묵인을 했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임직원들의 노력과 그동안의 소액주주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배려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액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뒤통수 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적대적 M&A가 가능하게끔 오히려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소송에 휘말리게 돼 있고요. 주주들이 그냥 그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진을 소위 말해서 대리인 비용이라니 말도 안 되게 증가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당연히 쫓아냅니다.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를 그동안에 경영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에 신경 쓴다고 기업 경영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기존 가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가정이잖아요. 너무나 대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 법을 떠나서 우리가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주면 당연히 배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엄연하게 그 국민연금에 큰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기금뿐만 아니라 뭐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묵인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주주 가치를 강탈하는 짓을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자행되어 왔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번 정부에서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지금 관계부처에서 이런 포이즌필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26일 상법 개정 세미나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애매하게 지금 경영권 방어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집중을 못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기업 가치 성장에 많은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많이 그동안에 배려를 해준 겁니다. 눈 감아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업 가치는 성장시켜 놨는데 주주 가치가 대주주의 주주 가치와 소액주주의 주주 가치를 완전히 이원화시켜 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경영권 방어 제도를 도입을 합니까?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이번에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꺼냈는지는 정말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어디 다른 방송에 나가서라도 좀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도입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메모리부터 패키징까지 삼성 TSMC보다 납품 기간 20% 단축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 업로드 되는 속도가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느립니다. 자, TSMC의 반격 나선 삼성 종합반도체 회사 강점을 살려 파운드리 전문 TSMC와 차별화.
저전력 2나노 공정, 2027년 구축, 2028년 AI 칩 매출 9배 늘 거. AMD 차세대 AI 칩 수주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개발 생산부터 다른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서로 다른 칩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패키징까지 다 한다. 설계만 하는 엔비디아, 파운드리 및 패키징만 하는 TSMC와는 다른 사업 구조다. 삼성은 다른 반도체 기업이 갖추지 못한 삼성만의 강점을 활용을 해서 파운드리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는데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만들기 위해서 SK 하이닉스에서 HBM을 공급받아야 하는 TSMC와 달리 한자리에서 HBM 공급, 파운드리, 패키징을 일괄 수행해서 고객 손에 완제품을 건네는 시간을 20% 줄이기로 했는데요. 빅테크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업체보다 하루라도 빨리 그죠? AI 서비스를 내놔야 한다는 점에서 삼성이 매력적인 차별화 포인트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자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미주 총괄 사옥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열고 파운드리 전략을 공개를 했네요. 골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강점을 살려서 TSMC와 맞서겠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기대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21년도 1월 달에 나왔던 삼성전자 12만원 리포트에도 읽어보면 이 파운드리 부문에서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TSMC가 한 56, 7%, 삼성전자가 12에서 13%인데 이 부분이 나중에 20%, 3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역주행을 했죠. 네, 지금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가 61.7%고요. 2등이 가까스로 삼성전자가 11% 유지하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 지금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3등이 대만의 UMC, 그리고 중국의 SMIC,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이렇게 있고요. 저 밑에 또 인텔도 지금 파운드리를 다시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면서 최근에 선전 보고를 또 했죠. 자,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라며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으로도 고속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광화소자 기술 등을 통해서 고객사에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최첨단 패키징을 원팀으로 구성해서 AI 칩을 설계부터 생산까지 턴키 방식으로 납품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AI 칩 납품 기간이 20%가량 단축된다고 전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턴키 방식으로 사실 요렇게 한 방에 원팀으로 구성해서 AI 칩 설계부터 생산까지 쭉 다 하면 좋긴 한데 지금까지 좀 수율이 잘 안 나왔잖아요. 네, 수율이 잘 안 나오면서 고객들을 좀 최근에 뺏기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몇 년 전에는 아마존으로부터 빠꾸당하고 최근에는 또 퀄컴으로부터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었고, 그죠? 그러면서 이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 점점 이렇게 좀 경쟁을 잃어가는 그런 느낌을 줬었는데, 그런 수율도 잡히고 제대로 된 생산만 가능하다면 정말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강력한 경쟁력이 되겠죠. 자, 전자가 26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반도체 단지, 파운드리 공장 2개 및 첨단 패키징 시설,
일감을 맡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로 빠른 납품을 전면에 내세운 것인데, 이를 통해서 50.7%포인트로 벌어진 TSMC와의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를 이른 시일 안에 좁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전자는 이날 신기술인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적용한 2나노 SF2Z 공정을 2027년 양산한다는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요. 이 후면 전력 공급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뒷면에 배치해서 전력과 신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는 앞으로 파운드리 부문의 AI 칩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송태중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상무는 이날 2028년 AI 칩 매출이 작년보다 9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올해 매출은 작년 대비 1.8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객도 작년보다 올해 2배 증가하고 2028년에는 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8년에 4배로 늘어난다고요? 올해 매출도 작년 대비 1.8배.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업계에서는 전자가 AMD의 차세대 AI 칩을 수주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앞서 AMD가 차세대 AI 제품에 3나노 GAA 기술의 반도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고요. 전자는 22년 6월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어라운드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칩을 양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와 함께 AI 가속기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확보하기 위해서 5세대 HBM인 HBM3E 품질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HBM3와 HBM3E 여기에 대한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가 계속 안 나오면서 지금 약간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어요. 네, 거기다가 반도체 수장도 전격적으로 약간 경질되듯이 교체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좀 자신 있는 발표를 해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는 좀 성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제가 한국을 오면서 요 책을 책이 저기 밑에 있네요. 이 반도체 관련된 책을 좀 읽었는데요. 25년쯤 되면 삼성전자에 참 좋은 모멘텀이 많이 생기겠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돼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는 이 반도체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전자가 그래도 8만원, 9만원 이렇게 뚫으면서 내년에 9만원에서 10만원 이 트라이는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전자의 저력을 앞으로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국의 큰 기회, 2030년에 1370조 2배 커진다는 시장. 1370조 시장요? 우리나라 돈으로 1370조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꽤 큰 시장인데요. 반도체가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합쳐서 지금 800조 정도 시장이거든요. 뭐가 1370조나 되는 시장이죠? 자,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 어플라이드 게리 디컨슨 회장이 한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 세상을 바꾸는 모든 산업 뒤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6년 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2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반도체 시장을 얘기하는 거였네요.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게리 디컨슨 회장 겸 최고 경영자가 지난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열풍 등에 힘입어서 올해 5천억 달러,
안팎인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30년에는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네, 5천억 달러에다가 환율 1,400원을 곱하면 700조 정도 되는 거고, 반도체가 이제 등락이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환율에 따라서도 좀 시장 규모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매출 지난해 35조. 생각보다 매출이 크지 않네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매출 한 300조 하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매출이 35조, 지난해 기준 35조. 그러고 보니까 엔비디아도 작년에 한 80조 매출에 영업이익률이 50%가 넘게 나오면서 한 44조 수익 낸 건데, 그렇게 보면, 엔비디아도 그렇게 매출이 큰 건 아니죠. 예. 얼마나 이익을 잘 내느냐. 예,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근데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 치고는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작년이 반도체 좀 비수기라서 그런 건가요? 자, 웨이퍼에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장비와 회로만 남기고 다른 건 깎아내는 식각 장비 등을 생산을 하고요. 디컨슨 회장은 올해 한국법인 설립 35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디컨슨 회장은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25%가량을 담당하는 나라라면서 그런 만큼 지금 불고 있는 AI 열풍은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는 AI 로봇, 전기차부터 신재생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바꾸고 있는 모든 산업에는 그에 맞는 반도체가 들어간다면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기에는 메가와트당 3,000에서 4,000달러어치 칩이 필요하고 전기차에는 7,000개가 넘는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납품한 장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국내에 2,1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차세대 반도체 R&D 센터도 경기도에 짓기로 했고요. 전체 매출의 18%를 차지하는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컨슨 회장은 반도체는 한 기업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와 협력하는 건 필수라면서 한국 기업과 첨단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요, 테슬라 얘기입니다. 아까, 밸류업하고, 소액주주의 가치하고 약간 연관된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주주들 지지업은 머스크 77조 원 보상을 받는다. 테슬라 주총에서 보상한 재승인. 머스크 없이는 테슬라도 없다. 기관과 달리 개인 주주들은 찬성. 법원 무효화 판결도 뒤집힐 듯. 테슬라 법인 텍사스 이전도 통과라고 되어 있네요. 자, 테슬라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 CEO에게 최대 560억 달러, 네, 우리나라 돈 77조 원에 달하는 주식 보상 급여 패키지를 부여하는 계약을 재승인했네요. 법원이 올해 초 소액주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델라웨어 법원이었었죠. 테슬라의 본사가 있는. 거기서 무효화한 스탁 옵션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주총에서 이렇게 승인했다고 해서 반드시 또 법원의 판결이 바뀔지는 모르는 겁니다. 머스크는 거액의 성과급을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는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언을 했네요. 이 스탁 옵션을 받아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은 이 화성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공익적인 거에 쓰겠다 라고 한 거네요. 근데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에 돈을 쓴다. 자, 머스크는 13일 테슬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날 밤 12시까지 실시된 주주 투표가 마감될 무렵
트위터를 통해서 주주들이 표결에서 큰 차이로 두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발표했고요. 두 안건은 머스크의 주식 성과급 재승인과 테슬라 법인 소재지 이전 안건인데 이변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두 안건이 통과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재승인된 보상안은 2018년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향후 10년간 대규모 스탁 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계약이었죠. 당시 이사회와 주총을 모두 통과했는데 테슬라가 12개의 재무 전략적 성과 이정표를 세울 때마다 스탁 옵션을 주기로 했고 머스크는 목표를 모두 달성을 했습니다. 이 기간 테슬라 주가도 급등하면서 세계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 성과급 계약이 됐다. 그러나 한 소액 주주가 머스크와의 스탁 옵션 계약 체결 과정이 불공정했으며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지난 1월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스탁 옵션을 무효화한다고 결정을 했고요. 법원은 머스크와 협상한 보상위원회가 그의 전 이혼 변호사 그리고 20년 지기 친구 등으로 구성된 점으로 미뤄서 일반 주주에게 불리하게 계약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총에서 스탁 옵션 지급안이 다시 통과되면서 법원의 1심 무효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고요. 법원이 절차상 하자 요인으로 지목한 부분을 개선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머스크의 이 빅팬인 개인 주주들이 대규모 보상안에 찬성표를 많이 던졌다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펀드 캘퍼스라고 하죠. 등 공공성이 강한 대형 기관들은 거액 급여 패키지에 반대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반대해야죠. 월스트리트저널이 머스크의 마약 파티 의혹에 이어서 인턴 직원과 성관계 후 승진시킨 사례 등 성추문을 보도했지만 주주들의 믿음을 깨지는 않았다. 테슬라 주식의 약 40%는 개인 등 비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죠? 그리고 많은 투자자가 머스크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펀드 매니저 롬 바로는 공개 서한에서 머스크 없이나 테슬라도 없다. 예, 이렇게 지지 발언을 했었군요. 자, 올 들어 판매 부진으로 30% 가까이 하락한 테슬라 주가 회복 계기가 마련될지도 주목되는데 앞서 머스크는 25%의 지분 없이는 테슬라를 AI와 로봇공학 분야 리더로 성장시키는데 지장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야, 25% 지분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 한 13% 있지 않습니까? 그 12점 몇 프로 있을 건데 그 정도 지분이면 나 열심히 안 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이 없으면 자기가 없으면 이 회사 성장 안 될 걸이라고 하는 약간의 협박 아닙니까 이게? 그죠?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인격적으로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는 그 전에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뭐 도치코인이라든지 약간 무슨 선행 매매하는 듯한 그런 것도 보였었고, 그래서 왠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저도 앨런 머스크 어떻게 저런 천재가 있나 라고는 생각하면서도 왠지 존경심은 들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성공하신 분들 참 존경을 많이 하거든요. 예, 성공하기까지에는 뭐 부단한 노력과 엄청난 그 열정과 집중력, 그런 것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요런 얘기할 때마다 약간 이런 좀 약간의 실망감이 듭니다. 자, 한편 이날 투표에서 테슬라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는 안건도 통과됐고요. 델라웨어주는 기업 친화적인 법률과 세금 정책 등으로 기업들이 법인 소재지로 선호하는 지역인데, 머스크는 지난 1월 델라웨어 법원에서 패소한 뒤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를 세우지 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거 이전하는 것도 델라웨어 법원에서 나한테 이렇게 불리한 판결을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본사 소재지 옮겨버릴게. 이제는 여기에 테슬라의 수익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델라웨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약간의 좀 보복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네, 저는 참고로 테슬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이렇게 많이 성공한 사람이 그죠? 약간 약간 이렇게 좀 모범이 좀 돼 주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런 천재가 그런 완벽한 인격까지 갖고 있다고 하면 정말 사기 캐릭터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시간이 예. 자, 미국 고물가 여전하고 저가 소비주가 뜬다. 출처는 한국경제입니다. 저 뒤에 지금 다람쥐도 막 돌아다니고 촬영하는데 카메라 옆에 막 새들도 앉고 참 좋습니다. 약간 주변에 소음이 들려서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쪽 LA가요. 오늘 비행기가 랜딩을 하기 전에 기장께서 로컬 지금 템퍼러처 하면서 16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6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좀 되게 더울 줄 알았는데 우리 지금 한국은 되게 덥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6도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늘에 있으니까요. 약간 쌀쌀하면서 코가 막힐랑 말랑 지금 그러고 있는데 11시 이후로 더워졌다가 지금 5시 넘어가니까 천천히 또 공기가 약간 싸늘해집니다. 이게 그 바로 캘리포니아 앞에 이 바닷바람이 이까지 진짜 바닷바람이 이까지 이렇게 부는 그런 느낌이에요. 샌프란시스코는 요 시간 4시 오후 4시간 넘어가면 안개가 이렇게 쫙 밀려드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여기 LA는 안개는 없네요. 하늘이 굉장히 파랗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물가 여전 저가 소비주가 뜬다라고 되어 있고요. 5월 CPI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페드의 정책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별개로 소비자가 부담을 느낄 만한 수준의 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월가에서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제품과 서비스를 찾으면서 관련 소비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사실 좀 더 읽고 말씀드릴게요. 노동부 5월 CPI가 발표됐죠. 제가 미국으로 오는 사이에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4월 CPI가 3.4에 비해서는 소폭 내려갔지만 페드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아직 2%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케이트 맥쉐인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최근 신용카드 연체 증가 그리고 저축 감소 등으로 미뤄볼 때 소비 위축 징후가 경제 전반에 나타났다면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성장 동력, 현금 흐름 등이 확보된 업체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고물가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 소비주 3개를 꼽았는데요. 콜게이트 팜 올리브, 이게 콜게이트, 치약 만드는 회사 콜게이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월마트,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도 있네요. 콜게이트 팜 올리버는 1806년 창립된 미국 생활용품 업체다. 치약, 칫솔 등 치아 관리 제품 외에도 200여 개국에서 샴푸, 샤워젤,
데오드란트 등을 판매한다. 그 치약을 만드는 콜게이트 맞네요. 특히 치약은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충성도가 높은 소비주로 꼽힌다. 야, 콜게이트 하니까 어릴 때 그 동네 슈퍼마켓에 제가 살았던 동래구 온천동에 있었던 슈퍼마켓에서 콜게이트를 사와서 집에 가서 이빨을 닦다가 매워가지고 네, 되게 매워서 와, 어떻게 이렇게 매운 걸로 이빨을 닦나 그랬던 어릴 적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거기 제가 살았었으니까 그러면 제 나이가 하여튼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까지는 그 동네 살았었으니까 그러면 네, 1980년 초였던 것 같은데 자, 아직까지도 지금 콜게이트가 미국 시장 치약 1등이군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주겸치약, 그죠? 주겸치약 LG생활건강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쓰죠. 자, 콜게이트 팜올리버는 올해 들어서만 15.5% 올랐고요. 골드만삭스는 현 주가보다 약 5%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봤고요. 제프리스 역시 고물가에도 소비 위축이 없는 대표 종목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월마트와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월마트가 24.88% 올랐고요.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도 40.99%나 올랐네요. 야, 자, LSEG가 추적한 월가 애널리스트는 이들 기업에 매수 등급을 부여했고 향후 상승 여력은 역시 월마트가 8%,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는 6%. 아니 앞으로 상승 여력이 8에서 6%인데 그동안에 25%, 41% 오른 주식을 지금 고물가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 소비주 3개로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런데요. 크리스토퍼 허버스 JP모간 애널리스트는 최근 월마트 투자 등급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주가 25% 오르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중립이었다가 지금 상향 조정. 네, 이것도 좀 그러네. 세계 최대 창고형 할인 매장답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필수 소비재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업체 가운데 하나인데 물가가 상승하면서 호텔 등 숙박료와 항공권이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반해서 크루즈 상품은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아 오히려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크루즈 여행 비용은 육지의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보다 27%나 저렴하다네요.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는 올해 초 아이콘 오브 더 시즈 등 초대형 선박을 선보였고요. 크기가 크면 선봉량이 늘어서 탑승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전에 그 카니발 크루즈가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전환사채 유상증자 통해서 주식수가 80%나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뭐 16불이면 이거는 과거 주가 거의 30불하고 비슷한 겁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반면에 이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주식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CPI도 떨어지는데 지금 와서 고물가 수혜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뒷북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필수 소비재 ETF도 대안이다라고 하면서 개별 소비주에 투자하기 불안하다면 다양한 필수 소비재를 담은 ETF에도 투자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상품을 주목할 만한데 뱅가드 컨슈머 스테이플스 인덱스 펀드는 4월 말 기준 비누, 세제 등을 판매하는 프록터 앤 갬블을 12.27%로 가장 많이 담고 있으며 코스코 홀세일도 10%, 월마트 한 8%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5% 이상 오른 컨슈머 스테이플스 셀렉트 섹터, SPDR 펀드, XLP 하고 MSCI 컨슈머 스테이플스 인덱스, FSTA도 고물가 수혜 상품으로 꼽히는데, 이들 ETF는 담배 판매사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펩시코, 코카콜라 등을 편입한다. 담배, 코카콜라, 펩시 등은 물가나 경기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꾸준히 참는 필수 소비재로 분류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처음에는 고물가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이 오르지 않은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중산층에서는 아무래도 저가 제품을 사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저가 제품을 사는 쪽의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알리와 테무, 중국의 C커머스 업체들의 대대적인 파산 공세 때문에 최근에 달러트리 같은 회사의 주가 보면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은 지금 이런 주식을 사는 거는 약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졸업식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에는요, 정말 미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지금 소비를 하는지를 여기저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인사이트, 투자에 인사이트를 줄 만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워메시막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LA에서 소식을 전해드린 박세익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